자, 미국 타임지가 이재명 대표를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 100인에 선정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영향력을 선정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저 타임지 같은 경우는 주간지예요, 주간지인데 100년이 넘었습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 그러면은 타임지하고 뉴욕타임스예요. 둘 다 타임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임지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은 타임 매거진이라고 불러요. 구분해서. 그리고 뉴욕 타임스를 그냥 타임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1년에 한 번씩 뽑는 거죠, 이거는. 네, 그렇죠. 요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이니까 악당 이런 사람들 뽑진 않아요. 이번에 뽑힌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은 2명. 하나는 아파트 로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뽑혔다 이건데 그 말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을 배우는 방법은 많지만 그것을 직접 살아보고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요 이야기가 지금 그 백인 거기 들어 있어요. 난 되게 이게 자랑스럽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이재명 대표 타임지 모델도 될 가능성이 있죠. 정권 바뀌면.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왜 이재명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설명에 보면은 그 짧은 글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그 인생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년공 때부터 그리고 팔 다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습격 받았던 것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면에 대한 부각이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윤석열도 그때 타임지에 됐었다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선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포퓰리스트고 반페미니스트고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전직 검사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영향력 있는 100명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랑은 쓰고 있는 말이 완전히 다른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예. 제가 2018년도에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선거 캠프에 있을 때인데 제가 그땐 조직 담당이었어요. 네. 그래서 경기도 전역을 막 돌아다녔는데 당원들, 오래된 당원들하고 3, 3, 5 모여서 뭐 하루에 4타임, 5타임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일정을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의정부에 갔더니 굉장히 오래 의정부에서 당원 활동, 민주당 하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이야기할 게 많아서 좋아. 재미가 있어.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우리 마음을 잘 알아줄 것 같아. 그 사람 서민이잖아. 어렵게 자랐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알아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제가 그런 생각 별로 못했었거든요. 근데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충주의 어떤 교장 쌤이 자기 학생한테 꿈을 너무 크게 갖지 말아라. 가난한 집안 애들은. 그 말 듣고 되게 빡쳤던 게 저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보다는 덜 가난했지만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 경제가 지금 안 좋아도 대통령이 바뀌면 좋아질 거라는 꿈, 희망. 사람이 희망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 희망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이재명 대표는 진짜 가난했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 또래에 이재명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비주류로서 기득권에 끼지를 못하고 막 뭔가 시민운동 했던 게 그런 거고 성남에다가 병원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성남에서 병원을 가려면 막 인천 가야 되고 서울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성남시의회에서 조례가 무산됐잖아요. 몇 초 만에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그 성남시의회에서 막 울고 이랬던 것이 정가로 하나 남았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네.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성남시장에 출마했다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국민들한테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막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러니까 대장동에서 말도 안 되는 비리를 저질렀네. 왜 이재명 대표 그때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가를 안 받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재명이 갖는 지금 타임지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재명의 극적인 인생 전개는 차기 지도자로 마무리될 거야. 그냥 예언하고 있잖아요. 극찬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경험만 잘하면 돼. 지금 상황은 그래. 타임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동네에 그 저 보수 어르신이 그랬다니까. 나 이재명 안 찍을 건데 진짜 똑같이 얘기해 볼까요? 나 그 이재명 안 찍을 건데 대통령 하면 잘할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찍어요 또. 찍어.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은데 매주 지지율이 2, 3%, 3, 4%씩 오르는 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네.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끝까지 올라갔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조금씩 점유율을 높인다. 지금 선거 캐치플레이건이나 선거 행보, 선거 전략 이게 다 맞아떨어져서 지금 굉장히 좋은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맞죠. 자, 어쨌건 타임지가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대세가 결정났다라고 보는 게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인데 해외에서도 이제 딱 그 관심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 되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니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되겠네? 이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경호가 진짜 중요해졌다. 그거 말고 이거 있죠. 지금 그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 추진한다 이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선거운동 시작을 충청권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선도 지금 시작됐고. 근데 저거는 이상할 것도 없어요. 민주당 계열의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부터는 항상 저게 공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당선이 되고 나면 당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안이에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기는 것처럼 물어봐야 되는 사안이고 국민들이 세정으로 가라라는 국민적 합의가 비슷하게 나오면 그때 추진하는 거라서 뭐 수도권 표에 도움이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보다 맞잖아요.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집값 떨어진다고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한국의 중심을 국회의사당하고 대통령실 이런 것들을 세종시로 옮기면 국토 균형 발전이 돼서 전체 대한민국은 훨씬 더 좋아진다니까요. 저거는 뭐 수도권과 충청권을 갈라치기 할 용서로 사용하지 마시라.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해도 당장 가는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는 걸린다. 그렇죠. 네. 부지는 있지만 뭐 설계하고 짓고 예산 확보하는데 10년 정도는 네.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윤석열처럼 뭐 내년에 당장 난 이사 갈 거야 이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 왜 그렇게 옮겨야만 되는지 충분히 설득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때 아마 실행하실 겁니다. 예. 그게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아마 당선되면은 청와대로 갈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당장 당선되면 청와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광화문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에서 일부 생활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리고 청와대 한 달, 2달 정도 개보수 다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결론이 나올 거고 거기서 직무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새나리 입장에서는 국회하고 저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워가지고 접근성 되게 좋았는데. 자, 그리고 지금 국회로부터 박지혜 의원에 의하면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부결됐다는 소식을 알려주셨고요. 방송법 하나만 재의결 통과했답니다. 방송법 이거. 자, 그리고 KBS 수신료 통합 징수권 진행 중이라고. 박지혜 의원은 막 제가 오고 싶은데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만씩 어디까지 왔냐? 지금 오늘 통과시켜야 되는 법 중에 출연할 수 있겠는데요. 방통위법 통과가 됐고 지금 현재 KBS 수신료 이 부분이면 거의 다 왔나요? 오늘 방송 30분은 출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병주 의원 출연하는 거 할 것 같고요. 자, 계속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보도도 있었어. 사실 지금 현재 언론 보도들 대부분은 이재명 집권을 그러니까 기정사실화하고 나오는 보도들인데 내란 종식 내건 이재명 민간인 국방부 장관 대선 공약 추진 요거 있죠. 이랬더니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김병준은요 이렇게 당장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이제 국방부 장관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권 말기쯤에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할 때 몇 년 전에 알려준 적이 있죠.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여성입니다.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문민 통제예요. 근데 자기들 상관이었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 올라가잖아요.
내란에 쉽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면이 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도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문민통제 그런 조직은 본인도 뭐 장성들 출신이 아닌 사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국방부 장관을 해도 나는 병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민통제에 해당하는 거고. 저는 국회 법사위도 쿼터제를 둬서 법조인들은 25% 이상은 법사위 못 가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법사위가 대한민국 국회의 어떤 상원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전부 다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에 힘이 실리고 뭔가 법비들이 정말 난리치는 이런 세상이 됐어. 그래서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 얼마나 잘합니까? 비법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도 좀 쿼터제를 했으면 좋겠다. 25%가 무리하면 뭐 40%라든지 50% 이상은 일반적인 사람도 대한민국 법은 법조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에게 해당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나 좀 기득권적이지 않나. 전 그런 생각 좀 맞습니다. 합니다. 근데 민간인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헤드라인만 이렇게 나오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국방장관을 민간인 시키냐 바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 동일체랑 비슷한 거예요. 계급 사회에서 대통령이 최고의 통수권자 아니에요. 원수예요, 원수. 공식 계급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학교도 대부분 다 같은 학교 나온 애들이야. 충안파, 육사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인간이 통제하지 않으면 쿠데타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한국은 쿠데타의 나라 아니에요? 박정희가, 전두환이, 노태우가, 뭐 윤석열이가 쿠데타 일어난 나라잖아요. 아 정말 이게 참 열받네 이게 진짜. 국방장관이 꼭 총 쏠 줄 알고 뭐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군대를 모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김종대 전 의원이 국방부 장관은 문민통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보통 별 한 최소한 3개 이상 달았던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 검찰총장 하는 거 말고 예를 들면 검사 출신은 아닌데 최강욱 의원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 하면 잘하겠죠. 이걸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문민통제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정부 수립 이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저게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해서 통제하는 거.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어제 중요한 출범식이 하나 있었거든요. 성장과 통합 출범식인데 이게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싱크탱크인데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인수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과 인수위 역할을 다 같이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지지율 같은데 근접하지도 않아. 양자 대결에도 한 20% 차이가 나. 네. 그러면 공무원들이 줄을 대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줄을 안 받아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이재명 정부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어요. 윤석열 때는 말 안 듣고 이제 뭐 일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자체가 성남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빡세지 않을까. 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되는. 조직이라는 게 아부를 하고 줄잘 서는 사람이 승진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줄을 서고 아부를 하고요.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를 받으면 모두가 일을 합니다. 맞아, 이재명 대표가 정말 훌륭한 게 뭐냐면요. 경기도에 있을 때 가장 공무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대중교통과 버스과였습니다. 거기 그냥 민원만 많고 고생만 하고 승진도 안 된다.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버스 관련해서 팀장들, 과장들 열심히 일하면 6개월, 1년 안에 다 발탁해서 승진 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공모도 받았어요. 실제로 거기 가서 일한 사람들 승승장구했어요. 야, 막 줄을 서서 내가 거기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몰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거를 해낸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성장과 통합 라인업도 보여드렸고요. 이 여기에서 장관들도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당장 정권이 바뀌면은 어떤 장관은 누구를 시켜야 하는 그렇죠. 그런 그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근데 성장과 통합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공약 준비 정책 조직에 비하면 그중 일부입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린 건데 정책위원회가 있죠. 민주당 자체로. 민주연구원도 있죠. 그다음에 김인석 최고위원이 주도하는 집권 플랜본부가 있죠. 민생경제연석회의라는 것도 있고요. 성장과 통합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싱크탱크가 이제 성장과 통합이니까 왜 제목이 왜 이름이 성장과 통합일까?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경제를 완전 망가뜨려가지고 성장률이 지금 뭐 0점 몇 %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면 현재 복지를 위해서라도 성장을 키워야 돼요. 그 통합은 뭐냐? 윤석열이 극우 정치 해버렸잖아요. 이걸 이제 지금 어떤 상황에 놓고 염두에 두고 성장과 통합이라고 한 게 아니냐 싶은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국회에서 추경 12조 집행하면 성장률 0.1%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저거 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30조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최상목이는 12조. 그럼 내가 크게 써서 12조 쓸게 하는데 12조를 쓰면 성장률 0.1%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뭐 지금 누가 이번에 50조 이야기한 사람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비용을 저는 일단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데 심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경제 좋아지겠네 하는. 왜냐하면 지금 나온 후보 중에 가장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자, 오늘부터 지금 민주당 경선이 수요일부터 시작됐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기간이 너무 빡세다 보니까 본경선 벌써 시작한 거예요. 지금 투표하고 있습니다. 엄청 빡세죠 지금. 네. 충청권 결과는 토요일 날 나오고요. 호남권은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나오고요. 수도권, 영남권도 이런 보시다시피 27일, 20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도로 보시면은. 근데 문제는 투표율이에요. 뭐 당연히 이재명 되니까 하면 안 되고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신 분들이 뭐 카톡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시스템상. 그러면 전화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투표율을 높여야 돼. 이 투표율이 높아야 본 투표율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되니까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 참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야 돼요. 지금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투표를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당원 여러분 잘 보시고 계셨다가 꼭 본인이 당비를 내는 만큼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네. 당원들한테 다 전화를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성남 분당갑 지역이다 보니까 네.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친절하게 굉장히 잘 안내해주고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지난번에도 보면은 깜빡 이렇게 놓쳐버리시는 그렇죠. 분들이 바쁘고 은근히 이러다 계시더라고요. 보면. 네. 예. 이번에 꼭 투표 완료하시기 바라고. 이게 권리당원 투표하고 국민선거인단까지 하는 거잖아요. 무작위 추출 ARS로. 그게 이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난 이틀. 그 일주일 중에 이틀을 뽑아가지고 이제 무작위 네. 추출로 ARS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를 잠깐만 헤드라인만 봐도 답이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NBS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이에요. 상담원이 묻는데 이상하게 전화 면접 중에 이재명 대표가 제일 안 나오는 여론조사예요. 근데 이재명 39, 홍준표, 김문수 8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요 그래프로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저번에 지난주에 금요일 날 갤럽이 이재명 최고치 찍었었거든요. 옆에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NBS에서 나온 여론조사 중에 최고치 찍은 거예요. 32에서 39가 됐어요. 7%. 이게 지금 그래프 크기가 그냥 방송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여기 그 데이터로 만들다 보니까 정확하죠. 39와 8의 차이가 이 정도 나는 거다. 부자다. 네. 뭔가 막 쌓인 느낌이다. MBS에서 이 정도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MBS 진짜 안 나오고 이재명한테 안 나오거든요. 밴드 외건 효과가 확실히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어젠가 서울신문인가에서 이재명 박스권 얘기가 나왔어. 50% 박스권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이 이런 게 있어. 자동응답에서 이재명 대표가 50% 넘는 거는 아웃 오브 안정이야. 갤럽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온 여론조사가 막 38, 9 이렇게 지금 MBS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30% 박스권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쓰더라고. 아니 근데요.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기자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야.
전화 면접에서 39% 정도 나오잖아요. 실제 득표율은 50%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수 일부가 투표를 포기한다고 보면 실제로 투표율이 한 70%쯤 된다고 보면 그 투표율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70이 100이 되는 상황이야. 어떻게 박스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무식한 거지. 자, 그러면 여러 양자 대결 중에 하나만 볼게요. 김문수와 이재명 후보는 45대 22예요. 지금 39인데 양자로 가면 이재명 후보가 50%를 근접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 아니 이게 예를 들면 막 이재명 대표가 박스권이 되려면은 어떤 그 지지율이 오르지도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주자가 따라와야 박스권이잖아요. 견고한 1위다. 뭐 어. 이런 뜻이죠. 네. 압도적 일이다.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거는 기자가 무식해서 그래요.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래. 양자 대결로 가면 아까 보는 것처럼 50% 가까이 되는데 투표율을 생각하시라니까요. 내가 왜 전화 면접을 설명을 드리냐면 쉽게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 우리 방송 보고 있는 기자분한테 내가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받았어. 안녕하세요 MBS 여론조사입니다라고 했다고 치자. 근데 마차님이 그걸 받았는데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렇지만 전화 이제 갔어요 이제 MBS 여론조사인데 해. 뭐 어떻게 나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답하실 거냐고. 여론조사 한번 해주세요 하면. 네. 해드릴게요. 아따 진짜. 아 지금 바빠요. 막 이렇게. 바빠요. 네. 그럴 때 상담원은 직접 기계랑 다르게 네. 그래서 저한테 한 2분만 주시면은 제가 막 이렇게 이제 꼬셔가지고 네. 정치 잘 몰라. 완전히 막 정치 개무식해. 좀 묻다가 보면은 뭐 언론 헤드라인 같은 거 보고 이재명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투표를 안 합니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저게 막 무응답, 무당층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고 다 합치면은 실제 투표율은 한 70% 조금 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양자 대결에 이재명 45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유추해 가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득표율은 60%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어쨌건 이재명 타임지가 이재명의 극적인 인생 전개 차기 지도자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뭐 저는 뻔한 소리를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재명 아니, 뭐 대표에 칭찬해줘도 네. 아니, 왜 그러세요? 뻔한 얘기 그렇지. 타임에서 뻔한 얘기를 해도 그 얘기 해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네. 아 그런 거야? 네. 나 몰랐네. 내 타임이랑 경쟁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미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타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따라하는 줄 알고. 자, 해나 알겠습니다. 뒷북 쳤나 보죠. 참 알겠습니다. 자, 웃자고 하는 소리였어요. 나 진지한 사람을 세상에 제일 싫어해. 내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전 인터뷰에서 모당 대선 후보한테 진지충이라고 그랬어요. 자,